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올해 2022년 국가직 7급 회계학 강평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요. 일단 강평을 보면 최근에 회계학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지방직 9급도 그랬고, 7급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에서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문제 지문도 말 문제 같은 경우에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우, 나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정확히 맞추면 합격을 하는데, 저도 수험생이라는 걸 해봤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1번, 뭐 4번, 뭐 넘겨보시면 뭐 듣도 보도 못한 주식기준보상거래 이런 거 나오면 막 털린다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해서 여러분 실력보다 점수를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고, 계속 얘기하죠. 제가 뭐라고. 저도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한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10년 전에 욕을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교재 오타가 많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 와도 시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뭐 처음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은 뭐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은 오타를 줄이려고 책을 아주 짧게 쓰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반 같은 걸 하게 되면 초짜 강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문제를 쉽게 내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듣도 보도 못한 생뚱맞은 주제들 막 난다고요. 지엽적인 거. 그러면서 자기 실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초짜 강사 때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학생들이 아주 싫어해요. 제가 이번에 이 7급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낸 사람이 진짜 초짜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요. 이게 지엽적인 주제를 낸다고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문제가 수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여태까지 기출됐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퀄리티 있게 낼 수 있어요. 작년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나 작년 국가직 서울시 같은 경우엔 그랬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제지만 문제가 퀄리티가 있었어요.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요즘 저번 지방직 9급도 그렇고 도대체 이 시험에 대해서 출제를 하러 들어갔으면 적어도 이 시험이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동안 기출이 어떤 걸 받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뽑는 시험인지를 좀 알고 들어가서 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출제위원분들 좀 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에서도 제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안 배우고 안 가르친 문제들이 네다섯 개 정도는 됐어요. 네다섯 개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틀리는 거니까 나머지 외 걸 맞췄으면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고 지엽적인 주제가 나오니까 거의 뭐 회계사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회계사, 세무사, 해커스 경영에서 가르치지만 세무사만 놓고 봐도 우리가 배우는 회계 있잖아요. 원가 정부회계를 제외하고 재무회계만 기본 강의가 140에서 160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객관식 강의도 들어야 되잖아요. 객관식 강의 88시간, 90시간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60시간에 90시간 더하면 250시간이죠. 원가랑 정부회계를 뺐는데도. 그 원가랑 정부회계 더하면 300시간이 훌쩍 넘어요? 그렇게 들으실 거냐고요. 그럴 거면 지금 다른 시험 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험을 대비한다.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 또 회계사 세무사 책에 있는 말 문제를 다 보고 대비한다. 말 문제 그걸 다 외울 거예요? 1000개 정도 될 텐데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전혀 회계사 세무사 앞으로도 회계사 세무사용 강의를 들을 필요는 저도 없고요. 뭐 저는 회계사 세무사용 강의 제 거 들으시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9급이랑 7급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이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7급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9급과 7급과 사이가 좀 더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늘 하고 있지만 내년 초나 내년 초쯤에 7급을 위한 회계학 특강을 이번에도 찍었지만 좀 더 찍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급 하시는 분은 모든 학원이 7급, 9급 같이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지만 회계학 같은 경우에 7급 위주의 특강 같은 걸 제가 조금 더 찍고 있고 이번에 좀 더 강화할 생각이니까 반드시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강의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7급 특강이랑 7급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뭐 금융자산 재분류, 그 다음에 주식기준 무상거래 이런 얘기도 사실 다루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상도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체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그냥 수업 한번 듣고 넘어가셨을 텐데 앞으로 7급 하시는 분들은 제가 7급 특강에서 얘기하는 주제들 가지고 좀 더 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총평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말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한 게 많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봤던 문제고 교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어려웠겠죠. 보시면 1번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거래가 새로 생겼대. 투자부동산이 없다가 투자부동산이 새로 생겼대.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 쓰겠대. 그건 정책의 변경이 아니죠.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당연히 추정의 변경은 여러분 우리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죠. 추정치를 바꾼 건 오류 수정이 아니라 추정치의 변경이잖아요. 당연히 맞고요. 3번 보시면 여러분 또 헷갈리셨지. 이거 뭐야? 오류 수정 전진법? 아이, 전진법이 아니라 원래 오류 수정은 소급법을 써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전진법을 적용하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 일부 기간부터만 적용이 가능하면 그 기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전진법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3번까지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류 수정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오류가 있었던 과거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수정하게 돼서 올해 발견한 연도에는 이익잉여금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하고 발견된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네, 요 정도 난이도면 상이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를 정확히 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문이 기니까 보실 거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면 상이고요. 2번 보시면 2번은 맞추셨어야 되는데 2번은 자 2번 보시면 기말 재고랑 올바른 매출 총이익 물어봤는데 일단 보세요. 재고 자산의 T 계정을 그리면 기초에 10만원 있었고요. 90만원에 매입했어요. 문제 보시면 원가 70만원의 상품을 팔았는데 실제로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건 65만원이래요. 그럼 봐봐요. 우리 70만원 원가가 있었고 요거 판매 가격 기준으로 91만원이래. 근데 이 중에서 65만원만 매입 이사를 표시했대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면 실제 원가 기준으로 팔린 거 얼마예요? 50만원이겠죠? 그럼 매출 원가가 50만원인 거예요. 그럼 기말재고 얼마입니까? 50만원 나오겠죠. 그 다음 봐봐요. 그럼 진짜 올해 매출 원가는 50만원이죠? 그럼 매출도 얼마? 91만원이 매출이 아니라 진짜 판 거는 65만원이겠죠. 치용 판매의 경우 고객이 매입 이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판매를 보니까 그럼 매출은 65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 15만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죠. 요 정도는 푸셨어야 돼. 요 정도는 중이죠, 중. 요 정도 사이즈는 좋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번 보시면 3번 뭐 그냥 이거 차분하게 읽어보면 되는 읽기 문제인데 이게 또 일단 길어 보이니까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당황을. 자 보시면 문제 3번에 당기순이익 물어봤는데 일단 12월 초 요거 자본거래죠. 자본거래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아요. 고려할 거 없고 일회성 광고를 하고 현금을 지급했대. 머릿속에 떠올려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 나가면서 그냥 광고비예요. 그럼 15만원은 비용 처리 됐겠죠. 회계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요. 대가를 현금 수취했대요. 일도 하고 돈도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오면서 수익이겠지. 그럼 120만원 들어올 거고요. 회계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가로 5만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 우리 발생 기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출 오고 매출 채권이겠죠. 아무튼 수익이에요. 비품을 취득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아무튼 비품은 취득 시점에 자산 처리하니까 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떨어보세요. 비품 미지급급이잖아요. 그렇죠?
전기 사용료 올해 거래. 그럼 올해 돈 내고 당월분이니까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임차료 현금 지급했대요. 당월분이래요. 그럼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 읽기 문제예요. 직원급여 올해 거래.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 비품에서 감가상각비 나왔대. 이때 돈은 안 주더라도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2월 말 거, 12월 걸 감가상각비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감가상각비 2,500원 나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응. 그래서 쭉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답은 96만 7,500원 나오게 됩니다. 하죠, 사. 틀리시면 안 돼. 하? 여기까지 봤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법인세 회계 문제 나왔는데 7급에서는 9급에서는 법인세 회계가 잘 안 나오지만 7급에서는 법인세 회계가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말문제 목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원법인세 자산은 이원법인세 부채와 다르게 실현 가능성을 매기말 검토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매기말 검토하기 때문에 이원법인세 자산이 손상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재검토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올라가면 환입 잡을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이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액은 되지만 환입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환입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4번은 답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무슨 지문이 또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1번은 읽어보면 당연히 아실 수 있고요. 2번도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미사용 결손금이랑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얘도 뭐가 돼? 우리 유보 항목만 이원법인세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미사용 이월되는 결손금이나 미사용된 이월 세액공제도 이원법인세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당연히 실현 가능성 검토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또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도 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문제 1번이랑 문제 4번을 맞추셨으면 좋았겠지만 틀려도 지장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보시면 원가회계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원가가 나왔죠? 의사결정? 얘는 생각보다 문제가 괜찮았어요. 요것도 상인데 요거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어떻을까 싶어요. 자, 문제 보시면 일단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하나씩 볼게요. 내려서 보시면 최대 생산 능력이 600단인데 500단위를 생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단 봐요. 그럼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 나와 있고 지금 변동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원가 계산하면 요거 얼마 나와요? 변동원가 계산하면 우리 지금 10만원 나누기 200 하면 500단인데 변동원가 어떻게 하면 돼? 6만원 나누기 또 500단위 해두면 되겠지. 그럼 우리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변동원가 단위당 120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총 공원이익이 단위당 얼마 나와? 80 나오는 거 이거 80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어차피 얘네들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0단위를 주문한다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180원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단위 특별주문 수락한다 하더라도 다른 변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 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하고 빼기만 해주면 돼. 그럼 일단 추가로 200단위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로 200단위 하면 180원 받기로 했죠? 변동원가 얼마예요? 변동원가? 120원이잖아요. 그럼 이만큼 돈이 들어온다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이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야? 문제 보시면 최대 600단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미 500단위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0단위 추가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기존에 팔고 있던 거에 100단위 이익이 줄어든다고. 그쵸? 그럼 여기 뭐 해주면 돼요? 100단위 기존에 팔던 거에 이익이 줄어드는데 공원 이익이 80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괜찮을까요? 얘는 안 바뀌잖아. 고정원가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000원 이익이 나오게 돼요. 답은 2번이고요. 요거 찾는 게 좀 어려웠죠. 요거 찾는 게 요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5번까지 봤습니다. 5번은 풀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5번까지 봤고 6번 보시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정부 회계잖아요? 예규 나왔어요. 아니 회계사 시험에서는 예규가 나오죠.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 정부 회계 몇 시간 가리키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예규까지 다 대비하려면 정부 회계 지금 듣고 있는 거에서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요.
근데 두 문제를 다 이번에 예규를 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회계사 시험보니?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기고요. 개인적으로 예규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공무원 쪽에서는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없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막 다들 틀리셨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6번은 틀려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니 선생님들 다 맞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다 맞출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300시간 들으시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4번에 뭐가 틀렸냐면 국세징수활동표에서 국세수익은 국가재정운용표의 재정운용 순원가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국세수익은 비교한 수익에 들어갑니다. 틀렸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그래서 6번은 틀려도 전혀 지장 없다. 나와 있고요. 7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봐봐. 기억나요? 지금 초변동원가일 때가 있고 여기 변동원가일 때가 있고 여기 전부원가 계산일 때가 있죠. 우리 기초 빼주고 기말 더해주고 기초 빼주고 기말 더해주잖아요. 일단 얘와 얘의 차이는 뭐죠? 얘와 얘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 원가 아닌가? OH? 그럼 보세요. OH 얼마 있어요? 24만원 있죠. 생산은 올해 얼마에? 4,000단위 했잖아요. 근데 얼마 팔렸대요? 3,400단위 팔렸다니까 600단위가 기말로 남아있겠지? 이게 그럼 기말 재고에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 간접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우리 36,000원 나와요. 기초는 없고 문제 보시면 기말 봐봐.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초변동원가에는 재료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뭐 들어갑니까? 노무원가 단위당 30 변동제조 간접원가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이건 안 넣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또 기말에 600단위 남아있으니까 600단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19,200원 나와요. 요 차이라고요. 괜찮을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전부와 변동원가 계산 영업 차이는 36,000원이다. 맞고요. 전부와 초변동원가 요거 두 개 더하면 55,200원 나올 겁니다. 2번도 맞고요. 좋아요. 맞나? 네, 55,200원 맞죠? 변동원가 계산하에 기말 재고액 물어봤는데 변동원가 하에 기말 재고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 30, 그 다음에 노무원가 18, 변동제조간접비 14. 여기다 뭐 해주면 돼? 600 하면 되겠죠? 얘는 넣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선생님 왜 풀이하는데 공무원은 계산기 안 쓰는데 계산기 왜 쓰세요? 강평하게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럼 보시면 30 더하기 18 더하기 14 곱하기 600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37,200원. 됐죠? 그럼 초변동원가 보세요. 초변동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말 재고액은 재료비만 들어간다고요. 600. 이게 틀렸네. 괜찮을까요? 사실 이거 계산 안 해도 답은 여기서 딱 나오는데 해봤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해봤고요. 문제 7번은 맞추셔야 돼. 틀리면 안 돼. 봤고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건설계약 문제가 나왔죠. 요거는 간만에 나온 하죠. 하. 그 제가 이 진짜 출제위원분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이거 점점 좀 적게 나오는 주제인데 이제 기준서에 삭제됐기 때문에 수익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건설계약이 삭제됐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또 요걸 냈어요. 근데 뭐 쉽죠. 일단 X1년도에 계약자산 물어봤으니까 X1년도에 진행일 구해야 되는데 X1년도에 진행일 보면 30만원이고 추가 수요 원가가 90만원이니까 30만원에서 90만원도 해서 120만원 아니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요 진행률 하면 얼마 나올까요? 3 나누기 12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25%죠. 그럼 내가 뭐 하기로 했어? 우리 200만원이고 여기 진행률 25% 곱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50만원 나오죠? 50만원? 여태까지 일한 누적 수익이 50만원 아니야. 대금 청구액이 얼마래요? 35만원. 내가 일한 것보다 청구한 게 적어. 그럼 계약자산이죠? 얼마나 적어요? 15만원. 그래서 계약자산은 15만원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 봤고요. 문제 9번이면 보고 오기 하는 사건인데 이것도 또 엄청 지엽적인 걸 냈죠. 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응? 답은 1번인데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에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재무제표 발행한 날이 아니라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인데 발행하고 나서 주주한테 승인을 얻었대요. 그럼 발행 승인일은 재무제표 발행한 날이에요. 저는 알죠. 근데 이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맞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상이라고 보고 이런 거 틀린다고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9번까지 봤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이요. 개인적으로 10번은 맞춰주셔야죠. 10번은 우리 뭐 하예요. 우리 이익배당 우선주는 늘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보시면 이익배당 우선주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우선주, 저는 우선주 이쪽에 드니까 여기 보통주 나오고요. 우리 누적적 완전 참가적이니까 전기 이전분, 당기분, 자녀분 나누면 되죠? 우선주 봐봐. 자본금 얼마야? 150만 원이죠. 150만 원에 5% 하면 배당 얼마 받아요? 7만 5천 원 받는데 지금 X1년도랑 X2년도는 못 받았다면서요. 올해는 X4년 초인데 X3년 배당 주는 거니까 X1년도랑 X2년도 못 받았으니까 2년 하면 되지? 받아 안 받아? 못 받아요. 보통주는. 보통주도 올해 건 받아요. 그럼 보통주의 자본금은 350만 원인데 보통주의 배당률을 5%라고 줬어요. 그럼 350만 원에 5% 하면 175만 원 나옵니다. 괜찮을까? 그럼 우리 봐봐. 자녀보상원가 현금 배당 100만 원 결의했는데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15,000원이고 미안해요. 15만 원이고 여기 7만 5천 원이고 여기 17만 5천 원이죠. 이만큼 남아있어. 근데 뭐야? 부분 참가적이 아니라 완전 참가적이니까 너와 나의 배당금, 자본금 비율로 나눠 먹으니까 여기 150만 원, 여기 350만 원 아니겠습니까? 우선주 자본금 150만 원이고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배분하면 우선주가 추가로 먹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8만 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우선주가 배당으로 총 먹게 되는 금액이 40만 5천 원 나와요. 그럼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100만 원을 둘이 나눠 먹는 거니까 우선주가 보통주가 먹게 되는 돈은 49만 5천 원 되겠죠. 괜찮을까요? 답은 3번. 문제 10번은 틀리시면 안 돼. 11번 나와 있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11번도 틀리면 안 되겠지. 그쵸? 자산총액이랑 부채총액 물어봤는데 일단 회계처리 좀 해봐요. 회계처리 보면 3월 1일 날 현금 12만 원 나가고 보험료 다 비용 처리했다니까 10만 원 잡을 겁니까? 잡을 겁니다. 12월 31일 날 뭐 해줘야 돼? 뭐 해주긴 뭐 해줘요. 그 발생기기 따라 결산수정분기 해줘야지. 그럼 몇 개월치 남아있습니까? 3월 1일부터 10개월치의 보험 용역은 제공받았지만 아직 2개월치의 보험 용역은 제공받지 않았지. 그럼 그거 어떻게 돼? 보험료 취소하고 선급보험료로 자산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2만원 곱하기 12분의 2 해줘야 되니까 얼마? 2만원 2만원 이렇게 되겠죠.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풀죠? 보시면 8월 1일 날 건물 임대료 현금을 수취했대요. 현금 24만원 들어오고 여기 뭐 다 수익 잡았대. 24만원. 뭐 해줘야 돼? 결산수정분기로. 지금 8월 1일 날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의 보험 용역은 제공했지만 아직 7개월의 보험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죠.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수익 없어지면서 선수 수익으로 부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2만원 곱하기 24만원 곱하기 12분의 7 해주셔야겠죠? 12분의 7 하면 얼마 나와? 여기 14만원이요. 자 봅시다. 그럼 자산총액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80만원에서 현금 빼주고 현금 더하고
선급 비용 더해야겠죠. 그럼 답이 94만원 나와요. 부채는 어떻게 돼요? 50만원에서 14만원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은 얼마 나와요? 64만원이요. 문제 11번은 틀리면 안 돼. 나와 있고요. 문제 12번 원가 문제인데 요거 비례배분법이잖아요. 요것도 맞출 수 있으셔야 돼. 요 정도면 한충? 한은 아니더라도. 자, 보시면 매출원가의 차이를 다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비례배분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원가 조정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조간접비가 예정배부액보다 실제가 7만원 더 나왔으니까 매출원가에 만원 더 들어가겠지? 그쵸? 근데 비례배분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요 만원 차이 중에서 요소별로 배분하니까 56,000원, 7만원, 154,000원. 여기서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게 154,000원 아니겠어요? 괜찮을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여기 5,500원 나와요. 그럼 매출원가에 다 넣으면 비용이 만원 증가하지만 비례배분법을 쓰면 비용이 5,500원밖에 안 증가하기 때문에 총 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에 의한 회계 처리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1번 45,000원, 4,500원 감소하게 되겠죠. 차이니까. 할 수 있겠죠. 좋아요. 12번까지 맞추셨어야 되고요. 13번 재분류요. 요거 상이죠. 상. 근데 이거 제가 7급 강의할 때 좀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는 중요하게 나온 주제고 금융자산에서 원래 중요한 게 분류 기준, 그 다음에 후속 측정, 손상, 재분류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나왔고 손상은 우리 계산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니까 재분류는 나올 거다 그랬는데 나왔잖아요. 뭐 제가 가리킨 거 나오는 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요것도 상인데 여러분 뭐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4번 보시면 기억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3번 보시면 A씨금융자산이랑 FVOCI 금융자산 채무상품은 유효이자율법을 쓰고 있고 신용손실 모형을 쓰고 있기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쓰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A씨에서 FVOCI 채무상품으로 바뀌던 FVOCI에서 A씨 채무상품으로 바뀌던 기대신용손실이나 유효이자율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3번 보면 뭐래? 유효이자율을 재산성한다며. 기대신용손실도 재측정한다며.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맞추셨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거 저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세무사 합격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세무사 합격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은데 이런 문제 13번 내면 누구는 너무 쉽게 느껴지고 누구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막 이럴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랬고요. 문제 14번. 요것도 말 문제인데 꽤 어려웠죠. 최근에 지엽적인 걸 내는 게 7급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최근에 이 회계학 7급의 특징이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말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9급은 사실 말 문제 같은 거 나와도 거의 한 줄인데 7급은 말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번에 말 문제들 다 길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우리가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도 3번이 틀렸는데 기억나?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내 취득원가랑 현행 대체원가랑 비교해서 취득원가가 더 크더라도 무조건 평가손실을 잡는 건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관련된 제품의 취득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보다 크고 얘도 크고 요 두 가지가 만족될 때만 저가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다만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되면 그러면 원재료도 가백하죠. 이거 우리 교재에 정확히 나와 있는 문구거든요. 3번이 틀렸는데 이거 너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른 것들 잘 할 수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봤고요. 3번도 이 정도면 상이에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많이들 심쿵심쿵 하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15분 나와 있는데 15번 같은 경우에도 봅시다. 문제 보시면 2만원에 취득했대요. 요건 좀 맞췄어야 되는데 X 1년 만에 감가상각 했더니 상각 후 원가가 얼마 나왔겠지. 근데 회수 가능액은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니까
5,000원이겠죠? 근데 지금 손상으로 얼마 발생했대요? 6,000원 발생했대요. 그럼 손상 전 삼각형 원가 얼마? 11,000원. 그럼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 얼마? 9,000원. 그럼 연수합계법이니까 2만원 빼기 잔존가치 A 곱하기 1부터 3까지 다 더하니까 6분의 4판 게 9,000원 나와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잔존가치 얼마? 2,000원. 당연히 이 정도는 맞춰주셨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하예요, 하. 봤고요. 16번. 오랜만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환 수익에 해당하면 수익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해요. 하지만 우리 비교환 수익은 어떻게 되지?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죠. 이거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교환 수익으로 봤을 때랑 비교환 수익으로 봤을 때 X1년 있고 X2년 있는데 보시면 우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X1년 12월 1일날 4만원 생기고 X2년 6월 1일날 6만원 생긴다고 했으니까 비교한 수익은 여기 4만원 여기 6만원 되겠죠. 근데 교환 수익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역을 제공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나면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지. 다른 말로 이 경우에 진행 기준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1년 동안 일해주기로 했는데 X1년에 10월 1일부터 일했으니까 11분의 3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5,000원. 그럼 X2년도에는 10만원 중에서 11분의 9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75,000원 나오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보시면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나오게, 4번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틀렸잖아요.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면 우리 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 봤고요. 17번 신주인수권 부사세 나왔죠. 상인데 취급할 때 제가 복합금융상품 요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가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 신주인수권 대가 정도는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상이죠. 상. 일단 아셔야 될 게 우리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액면 발행으로 50만원 했는데 신주인수권 대가가 69430이래요. 나머지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장부금액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장부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30 570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X1년 말에 신주인수권 부사채 장부금액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배운 대로 사채 해상각을 해주면 돼요. 유효이자 몇 프로? 10%니까 43057 나오고 액면이자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그럼 이만큼은 우리 안 받은 돈이니까 삼각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럼 계산하면 요거 장부금액이 얼마 나와요? 얘에서 요만큼만 더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463 627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제가 7급 때 따로 7급을 위한 경제학 특강, 회계학 특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면 상입니다. 상. 자, 그래서 18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이거 진짜 때리고 싶은데 그죠? 답은 일단 2번이에요. 여러분 이 주식 선택권이라는 건 부여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재부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한번 딱 세팅하고 나면 그 이후로 안 바뀝니다. 에 그래서 이거 재부여 특성을 고려한다는 게 틀렸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 회계사나 세무사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고 혹시 내년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왔으니까 내년에 7급을 위한 특강에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야겠죠. 나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길 바라시고요. 진짜로 이런 걸 왜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맞추라고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19번 보시면 복합금융상품 말문제가 나왔네요. 허허 참 귀엽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막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복합금융상품 계산도 힘든데 그 안에 있는 막 기본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 있어서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뭐 틀려도 전혀 지장 없는 문제고 1번 보시면
행사 가능성의 변동으로 전환사채의 부채와 자본 요소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거 한번 세팅하고 나면 안 바뀌어. 두 번째 보시면 최초 인식 시점의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며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은 해당 금융상품의 조건, 신용상태, 현금 흐름에 유사하고 전환권이 있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나왔는데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의 시장 이자율로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왜 냈을까? 진짜. 세 번째 보시면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적의전환을 유도하기에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비율을 제시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전환권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와 있고요. 4번이 맞는 소리입니다. 읽어보시면 돼.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도 요게 다 전환사채 특수사항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를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쪽에 제 책엔 다 이게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 문제가 나왔는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왜 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 당황했을 걸 생각하니까 사실 진짜 짜증이 나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20번 보시면 손상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7급은 따로 하는 특강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일단 발행 금액을 줬죠? 105만 원이라고? 할증 발행이었기 때문에 뭐 하면 되지. 105만 원이에요. 그럼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액면 유효 이자율이 10%니까 10만 5천 원 나올 거고요. 액면 이자 얼마 나와요? 12만 원 나오죠? 그럼 얼마? 15,000원 너한테 받을 거 해서 뺄게. 15,000원 뺄 거 아닙니까? 그쵸? 15,000원 빼면 얼마 나올까? 15,000원 빼면 105만 원에서 15,000원 빼니까 얼마? 1035000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이 나쁜 놈이 뭐 물어봤습니까? X 3년 물어봤어요. 그럼 X 2년 말도 한번 또 해봐야겠는데? 그럼 여기서 10% 또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103500 나오고 여전히 이자 얼마? 12만 원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또 빼줘서 장부 금액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볼까요? 빼기 12만원 더하기 103500 하니까 얼마 나와요? 이게 잠깐만 제가 계산 제대로 해볼게요. 103,500원 맞죠? 계산하면 500원 여기 9 여기 6 1 16500 빼니까 103500 빼기 16500 빼주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1 맞네. 1018500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요게 삼각후 원가입니다. 근데 뭐 있어요? 기대신용 손실 적용하고 있고 X 2년 만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우리 전체 기간 쓰죠. 그럼 전체 기간 쓰니까 손실충당금은 5,000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삼각후 원가는 얼마 나와요? 1013500 나오겠지. 1013500을 100만원에 처분한대요. 그럼 나 장부 금액이 113,500원짜리인데 100만원에 처분하니까 13,500원 손해볼 거 아닙니까? 답은 1번. 그쵸? 역시나 어려우면 1번이죠. 하여튼 그래요. 여하튼 20번 정도는 그래도 7급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을 냈기 때문에 이건 맞추셨어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21번 정부보조금 말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부보조금은 IFRS 무조건 수익조건법이에요. 자본조건법 쓸 수 없다고 그랬죠. 틀렸고요. 2번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서 보전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어떻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까? 정부보조금은 무조건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틀렸고 3번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참 이거 저도 하면서 처음 봤어요. 문구 찾아봐야죠. 보시면 일단 변동으로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나와 있는데 표시할 수 없어요. 한번 틀렸고요. 4번이 맞죠. 근데 4번 자체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보조금은 언제? 보조금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수취하지 보조금 받은 게 보조금을 인식하는 증거가 된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거 옛날에 했었어요. 보조금 인식 요건 보면 첫 번째로 뭐 조건 준수, 두 번째로 뭐 합리적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봤던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4번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번까지 맞고요. 문제 22번이요. 국공채 매입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국공채 취득했을 때 물어봤죠. 허허. 자 보시면 만기 5년짜리예요. 또 만기 5년이야 또. 하나, 둘, 셋, 넷, 다 나와 있고요. 액면 금액 100만 원. 표시 이자율 4%. 4만 원. 이렇게 있어요. 시장 이자율 10%입니다. 괜찮을까요? 요거 쭉 땡겨오면 얼마 나와? 요거 쭉 땡겨오면 752500 나와요. 752000 752000 나오는데 우리 이거 얼마에 취득했대요? 문제 보시면 100만 원에 취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돈 추가로 얼마 낸 거예요? 추가로 248000만큼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낸 거 아닙니까? 그럼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얼마 나와요? 5, 2, 4, 8, 000 나오겠죠. 문제에서 오는 거 물어봤는데 뭐 블라블라 나와 있지만 건물의 취득 원가는 5, 2, 4, 8, 000이다. 이게 답이겠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그래서 22번이랑 22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23번 나왔는데 환율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환율이 나왔어요. 그쵸? 환율 문제는 이전까지만 해도 회계사 쪽에서만 좀 나오고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걸 또 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2번이 답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보시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비화폐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외화 환산 안 하거든요. 그럼 내가 재고자산이 있어. 재고자산을 100달러 주고 샀대. 근데 취득할 때 환율이 1000원이래. 그럼 환산 안 한다고요. 다만 재고자산은 저가법 적용하기 때문에 기말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이래. 저가법 적용할 때는 기말 환율 적용한다고요. 요 차이는 어디 반영해? 당기손익에 반영하겠죠. 근데 우리 토지라고 해봐. 토지도 비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재평가는 해. 재평가의 기말의 공정가치에 기말 환율 고정해요. 반영해요. 그럼 이만큼 어디 반영해? 이만큼을 OCI에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비화폐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 효과가 발생하면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도 있고 기타 부가액손익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 내용 알아야 읽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틀려도 전혀 진짜 없는 문제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4번 보시면 뭐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건물을 50만 원에 취득했대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했고요. X2년 7월 1일 날 유형자산으로 바꿨대요. 그럼 잠깐만 봐봐요. 50만 원에 취득했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상관없이 가겠지.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55만 원이야. 이만큼 뭐 나와요?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5만 원 반영되겠죠? 7월 1일 날 유형자산으로 바뀌었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55만 원에서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가 60만 원이니까 이만큼은 투자부동산의 평가이익에 반영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감가상각할 거 아니야. 내용에서 요 시점의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3만원 나오겠네. 60만원 나누기 10 곱하기 12분의 6 해줘야 되니까 7월 1일 날 취득했잖아요. 얼마 나와요? 57만원. 근데 X2년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얼마래? 58만원. 문제 보시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인지 공정가치 모형인지 아직은 얘기가 없네요. 읽어보시면 1번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한다. 바로 틀렸죠. 투자부동산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니까. 2번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X2년도의 당기손익은 3만원 증가한다. 2만원 증가해요. 왜냐하면 평가이익으로 5만원 있고 감가상각으로 3만원 있으니까 2만원 증가합니다.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기타 포괄손익은 만원이다. 맞죠? 이게 받고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X2년도의 당기손익은 5만원 증가한다. 뭔 소리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똑같은데
3번이 답이고요. 요 정도는 우리 이미 기출이 예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됐기 때문에 요 정도는 맞추셨어야 돼. 좋아, 봤고요. 25번에 또 예규가 나왔죠. 아주 예규 엄청 좋아하나 보네. 예규가 나왔고요. 답은 1번입니다. 이 경우에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 써요. 왜 그럴까요? 이러다간 정부에게 예규 특강까지 하게 생겼어요. 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개인적으로 문제 우리 다시 보면 하나씩 얘기해드리면, 개인적으로 1번, 4번, 6번, 9번, 그 다음에 뭐 14번, 아니야 14번이 아니라 13번,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18번, 19번, 25번, 23번, 이 정도 6문제죠, 6문제? 이 정도는 사실 당락에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맞추셨으면 더 고득점 하셨겠지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7급 회계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주제가 뭐 지역적으로 나왔던 이건 간에 9급이랑 7급이랑 좀 사이가 멀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전혀 다른 회계학 범위가 배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강사로서 회계학 공무원 회계학을 가리키는 강사로서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연초에 7급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강을 좀 진하게 하지 않을까. 7급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도 따로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강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